안녕하세요. 2023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문제 같이 풀어보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 학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보건간호학계요 15문제와 공중보건학계로 20문제, 그래서 35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문제는 보건교육에 관한 문제가 되시겠어요. 보건교육할 때 우선 기억하셔야 될 게 학습자, 주민의 요구도 파악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보건교육의 기본적인 요소 4가지는 교육자, 학습자, 교육 내용, 환경이 되시겠어요. 우리 3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당뇨 교육을 할 때 환자의 손이 자유롭게 움직이는지 확인한다. 신체적인 기능 정도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자의 어떤 영역의 준비 상태를 사정하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5번 신체적인 준비 정도가 되실 수가 있어요. 환자의 불안 정도를 파악한다 하면 정서적인 준비 정도를 파악하시는 거고,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그 사람의 과거의 대처 기전 등이 나오게 되면 경험적인 준비 정도가 되시겠고요. 현재 당뇨에 대한 지식 정도를 파악한다 하면은 지식적 준비 정도를 파악하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37번 문제도 보건교육 이어지는 문제가 되시겠어요. 보건교육은 우리가 적정 기능 수준에서 건강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그 지식으로 태도를 변화시키고 습성이나 행동, 실천하는 데까지 목표로 삼는 영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 내용을 선정하실 때는 학습 목표와의 관련성이라든지 넓이라든지 깊이를 균형 있게 잡으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너무 넓게 잡는다든지 피상적으로 잡으시면 안 되시겠고, 새롭고 참신하고 사회 현실에 적절한 내용들을 학습 내용으로 선정하시는 게 필요하시겠어요. 그 학습 내용을 조직하실 때는 개연성 있고 계속적이고 통합적인 내용을 하셔야 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학습자, 주민의 요구도 파악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겠어요. 보기를 보시면 1번 교육의 목표는 포괄적으로 작성한다. 아니죠. 아까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설정하시면 안 되시겠어요. 2번에 교육 대상은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제한한다. 보건교육인 경우에는 주민, 학습자가 되시기 때문에 특정 저소득층만이 대상이 되실 수는 없어요. 3번 교육 내용 선정 시에 교육자의 흥미를 우선 고려한다. 요구도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지 흥미 자체만을 우선시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4번에 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보건교육의 목표라고 보실 수가 있죠. 답은 4번 되실 수가 있어요. 5번에 보건교육 내용을 진행하실 때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이렇게 개연성 있고 지속성 있는 학습 내용을 조직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38번 문제는 흡연 청소년에게 금연을 교육한 후에 해야 할 성과평가 항목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어요. 평가를 할 때 성과에 따라서 분류하실 때는 과정, 영향, 결과, 성과평가 3가지로 나눠지실 수가 있죠. 성과평가를 하면 보건교육을 통해서 바람직한 변화로 인해 얻는 건강상의 변화 등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같이 금연 시도율이라든지 금연 후에 나타나는 건강상의 변화 등을 이제 자가로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성과평가 항목으로 삼으실 수 있는 거죠. 교육의 참여율이라든지 교육 실시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참여되고 있는지 시행이 됐는지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과정평가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육 활동에 따른 평가는 진단, 형성, 총괄 평가로 나눠지실 수 있죠. 얘도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사전에 하는 평가, 진단평가,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에 하는 거 형성평가, 교육이 끝난 후에 하는 게 총괄평가가 되실 수가 있겠죠.
39번은 보건교육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가정에서 복막투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연습시키는 보건교육 어떤 게 적절하냐죠? 우리 실무에 적용하기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는 시범교육이 답이 되실 수 있죠. 이제 교육자가 실제 기술을 적용해 보도록 하고 대상자가 그것을 관찰해서 모방하게 하는 방법이 시범교육이 되실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당뇨 환자에게 인슐린 교육 방법이라든지 초등학생에게 손 씻기를 교육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시범 교육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시범 후에 가장 좋은 평가 방법으로는 관찰법이 되실 수 있죠. 교육자가 시행하는 방법을 이렇게 지켜봐서 관찰해서 어느 점을 잘 하고 있는지 평가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강의 방법은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죠. 짧은 시간에 다수에게 많은 내용을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의고, 단점으로는 동기유발이 어렵고 수업 태도가 수동적이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어요. 토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민주적인 회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배양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되시겠어요. 40번 문제는 보건행정의 특성이 되시겠어요. 보건행정이라 하면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죠. 공공성, 사회성이 있고요. 봉사성, 그리고 조장, 교육성, 과학성, 기술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겠어요. 보기에 보시면 공공복지와 집단의 건강을 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사회경제적 특성상 공공재의 성격의 서비스이다.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개개인이나 집단에게 보건행정 서비스를 유리하게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공공재의 성격, 이 말 단어 하나만 보셔도 바로 공공성을 답으로 고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가지고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했을 때는 봉사성이 답이 되실 수가 있고요. 국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장을 해야 된다 하면 조장성이 답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고 전문적인 훈련과 기술을 요구된다 하면 과학성이라는 답을 고르실 수 있는 거죠. 41번 문제는 보건소 설치에 근거가 되는 법이죠. 보건소 하시면 지역보건법 바로 나오셔야 되겠죠. 시군구별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죠.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하부조직으로 읍면 단위에 하나씩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보건진료소 하시면 5번에 있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근거로 해서 리 단위의 이제 오지에 농어촌 주민들에게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보건진료소가 되실 수가 있죠. WHO에서 1차 보건관리를 위한 국가 정책으로 삼을 수 있는 거, 이 보건지소가 되실 수가 있겠어요. 42번은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관한 문제가 되시겠어요. 자유방위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는 문제죠. 1번에 한국, 미국, 일본 등이 나라에서 적용한다. 답이 되실 수가 있죠. 자유방위명은 여기와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 미국, 일본이 선택을 하고 있고 대상자가 스스로 이제 선택을 해서 의료기관을 가는 형태이고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가 최소화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의료의 질이 상승될 수 있고 반면 의료비가 상승할 수 있는 단점이 있겠어요. 이번에 의료 자원의 지역적 분포가 균등하다 하면 이거는 이제 형평성을 높이는 사회보장형이라든지 의료가 모든 사람에게 받아야 된다는 사회주의형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실 수가 있죠. 3번 보건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건 사회보장형이나 사회주의형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죠. 4번에 개개인의 의료 서비스 선택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형이 이제 답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의사의 선택의 자유가 없고, 서비스의 질이 좀 낮은 게 단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5번에 의료진의 의료의 내용이나 범위, 수준 결정의 재량권이 좀 제한되는 내용들은 사회보장형이나 사회주의형이 되실 수가 있죠.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형평성 있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이제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43번 문제는 WHO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 접근의 필수 요소 중에 무엇에 해당되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주 노동자인 주민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차별을 받지 않게 한다. 이거는 이제 뭐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접근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1차 보건의료는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의미하죠. 1차 보건의료가 대두된 배경이 의료 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치료 중심의 의료가 하기 때문에 이제 균등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각된 게 1차 보건의료가 되실 수가 있어요. 1차 보건의료는 4가지의 이제 주요 요소들을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자체는 누구나 차별 없이 지리적으로,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 접근이 용이하게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도 농어촌, 오지에 설치를 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 접근성의 의미에서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두 번째, 수용 가능성이 있어요. 주민이 수용이 가능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주민의 참여예요. 이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는 지불 부담 능력이에요. 지역 주민이 기본적인 건강 요구에 기본을 두어야 되고 이거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된다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주 노동자라는 거는 차별 없이 모두에게 받을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44번 문제는 이제 사회 보장에 관한 설명이 되실 수가 있죠. 가족 중에서 주 소득자인 남편이 사망하면서 자력으로 생계가 어렵다. 이 가족의 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공보조 제도는 무엇이냐 나와 있어요. 3번 의료급여이죠. 공공보조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보장한다 하면 기초생활보장, 의료를 보장한다 하면 의료급여가 되실 수가 있죠. 그 밖에 이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보조가 있고 자기가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게 사회보험이 되실 수가 있죠. 사회보험에서는 소득을 보장하는 거는 산재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이 되실 수가 있고 의료, 건강을 보장받는 보험은 건강보험, 산재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 밖에도 지역사회에서 이제 노인이나 아동, 가정, 장애인들에게 이제 복지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도 여기 사회보장에 들어가실 수 있겠죠. 45번 문제는 이제 제왕절개술 하신 분이 태어날 때 진료비 지불 보상 방식이 뭐냐, 7개의 질병군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병원별 단가를 정해 놓는 거, 포괄수까지 설명이 되실 수가 있죠. 의사나 환자의 진료 일당 또는 병원별 단가를 정해서 보상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포괄수까지의 장점은 과잉진료, 행위별 수까제를 할 때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진료비 청구라든지 심사 업무가 간소화되실 수가 있고 행정 업무가 간편해지실 수가 있어요. 단점으로는 제공되는 서비스량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이제 뭐 너무 최소한의 서비스를 받는다, 아니면 중증도가 높은 질병군을 이제 다른 병원에서 기피하는 경향성이 생기실 수 있는 단점이 있겠어요. 자, 보기 한번 같이 보시면 1번 신의료기술 도입이 촉진된다. 이건 행위별 수까지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2번 의료 비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기죠. 아까 같이 병원번 단가라든지 진료 진단명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료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실 수가 있죠.
3번 진료비 청구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 절차가 복잡하다. 얘는 행위별 수까지예요. 행위별로 돈을 받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다 돈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가 복잡해지실 수가 있죠. 4번 불필요한 검사 처치 등의 과잉 진료 가능성이 있다. 얘는 행위별 수까지의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5번 보험자 측과 진료자 측의 보수 총액을 정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이건 독일에서 하는 총액 계약제가 되실 수가 있죠. 1년에 한 번씩 보험자 측과 진료자 측이 이제 총액을 정해서 계약을 하고 1년 단위로 이제 보험 그 진료비 지불 상태를 결정하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46번은 환경 문제로 보기를 보시면 기온, 기습, 기류의 요소를 종합한 체감 온도이다. 포화 습도와 정지 공기 상태에서 느끼는 온감과 같은 동일한 온감을 주는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를 표현할 때 감각 온도라고 하죠. 1번이 답이 되실 수가 있어요. 2번의 불쾌 지수는 기온과 기습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게 되는 불쾌감의 정도를 숫자로 표현할 때 불쾌 지수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3번의 최적 온도는 체온 조절에 있어서 가장 자기가 이상적이다, 적절하다 느끼는 온도를 최적 온도라고 하죠. 4번의 카타 냉각력은 인체가 느끼는 냉감이나 온감 또는 체감도를 나타나는 분석 하나의 지표로 삼으실 수가 있고요. 5번의 습구, 흡구, 온도 지수는 일사량이나 습도, 풍속, 기온 등을 고려해서 인간이 체감하는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실 수가 있겠어요. 47번은 수질 오염 지표에 관한 설명이 되시겠어요. 수질 오염 지표 하시면 DO, BOD, COD 세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죠. 이제 BOD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에요. 물속의 미생물이 유기물질을 분해할 때 필요한 산소의 양이죠. 그래서 유기물이 많은 경우에는 BOD가 증가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BOD가 높다는 건 유기물이 많은 거고 유기물이 많다는 거는 물이 오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BOD가 높으면 산소를 많이 쓰기 때문에 DO, 용존 산소량은 감소되실 수가 있어요. 용존 산소량은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죠. 그리고 온도가 낮을수록 염분이 낮을수록 증가되실 수가 있겠어요. BOD와 DO는 반비례 관계라고 보실 수가 있죠.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는 공장 폐수의 유기물질과 무기물질을 측정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이 무기물질을 자연적으로 분해하지 못하고 화학적 산화제에 의해서 분리할 때 소비되는 산소 요구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BOD와 COD가 있을 때 이제 COD가 상승된다는 거는 BOD도 같이 상승을 하겠지만 더 더럽고 오염된 물이 COD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보기 한번 같이 보실게요. 1번에 오염도가 높을수록 용존산소는 증가한다. 용존산소는 감소되겠죠. 그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기 때문에 오염도가 높을수록 유기물이 많고 분해할 때 많은 산소를 쓰기 때문에 소모가 되실 수가 있겠죠. 2번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급격히 번식할 때 용존산소는 증가한다. 이 식물성 플랑크톤 같은 경우는 번식을 할 때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DO가 감소되실 수가 있어요. 3번에 용존산소가 높다는 것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 값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DO와 BOD는 반비례 관계예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4번에 화학적 산소 요구량 값이 높으면 수질이 나쁘다는 걸 의미하죠. 아까 이제 공장 폐수같이 화학적 산화제에 의해서 분리되는 상태를 COD가 높다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는 거죠. 5번에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값이 낮으면 부패성 유기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높을 때 이 부패성 유기물이 많다는 것을 표현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오염된 물일수록 DO는 감소되고 BOD와 COD는 상승되실 수 있겠어요. 48번 문제는 상수도의 수질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죠. 상수도 같은 경우는 매일 1회 이상 검사하는 항목들이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 이온 농도, pH, 잔류 염소 등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 보기를 한번 보시면 1번이 불소예요. 불소 같은 경우는 1.5mg/L 이하로 체크가 되셔야 되죠. 충치 예방을 위해서 쓸 수 있지만 불소가 너무 높게 되면 반상치가 생기실 수가 있죠. 이번에 암모니아성 질소는 10mg/L 이하로 체크가 되셔야 돼요. 이게 또 너무 높으면 만 1세에서 청색증이 나타나실 수가 있죠. 3번 총트리할로메탈은 우리 염소 소독하실 때 염소하고 반응해서 생성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은 0.1mg/L 이하로 체크가 되셔야 되겠어요. 4번의 일반 세균은 1ml 중에 100 CFU 이하로 체크가 되셔야 되죠. 그리고 총 대장균은 100ml 중에서 검출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시겠죠. 다른 내용들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먹는 수질 중에서는 일반 세균과 대장균의 기준치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특히나 대장균은 수질 오염의 지표로도 삼을 수가 있고 음료수의 오염, 분변 오염의 지표로 삼는 거 뭐냐 하면 대장균이죠. 그래서 매주 1회 이상 검사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100ml 중에 대장균이 하나도 검출되지 않아야 된다는 기준 꼭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49번은 버섯 식중독의 원인 독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어요. 버섯 하면 무스카린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겠죠. 1번의 솔라닌 같은 경우는 감자에서 유발될 수 있는 독소가 되시겠고요. 2번의 베네루핀은 이 바지락이나 굴에서 생성될 수 있는 독소고요. 3번 아미그달린은 매실의 씨앗에서 유발될 수 있는 독소고요. 5번 에르고톡신은 맥각 종류 중에서 보리라든지 이런 곡물에서 유발될 수 있는 독소라고 보실 수가 있죠. 우리 또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게 복어죠. 복어는 테트로톡신이 되실 수가 있고 조개류에서는 미틸로톡신이 되실 수가 있죠. 50번 문제는 작업 환경에서 유해 요인 중에서 화학적 요인이 무엇인가 물어보는 거죠.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 중 첫 번째로 물리적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소음이라든지 진동, 고열, 조명, 방사선, 유해 광선에 의해서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이다 하면 되면 물리적 요인이라고 뽑을 수 있죠. 두 번째로 화학적인 요인은 여기와 같이 유해 가스, 분진, 독성 물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실 수가 있고 유발되는 질병은 진폐증이라든지 폐결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실 수가 있죠. 세 번째로는 생물학적 요인인데 각종 바이러스, 곰팡이가 여기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고 네 번째로 인공공학적인 요인은 작업 방법이라든지 작업 자세, 작업 도구 때문에 유발되는 문제들이 되실 수가 있죠. 다섯 번째로는 사회심리적 요인도 있어요. 업무 자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부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죠. 1번에 보기에서 보시면 세균은 생물학적 요인이죠. 이번에 온도는 이 물리적 요인에 속하실 수가 있고 3번 진동도 물리적 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5번에 이상 기압도 물리적 요인에 속하실 수 있겠어요. 51번은 감염병의 발생 양상과 관련된 용어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문제도 이제 팬데믹에 대한 문제라든지 엔데믹이라든지 문제가 반복해서 나오는 문항이 되실 수 있죠. 보기 보시면 지역의 특성상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환자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감염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오랜 기간 환자가 발생 수준이 일정하다 하면은 얘는 이제 토착성이라고 표현하는 엔데믹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답은 2번이죠. 1번에 산발성도 같이 살펴보시면 일부 지역에서 이제 한정적으로 아니면 시간의 간격을 두고 발병하는 질병을 산발성이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죠. 그 산발성은 하나의 감염자로부터 옆에 사람에게 퍼지는 게 아니라 이제 별개의 감염원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드문드문 발생하고 천천히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실 수가 있죠.
3번에 주기성 있다 하는 거는 어떠한 상태나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나타나는 형태의 감염병을 주기성이 있다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죠. 4번에 유행성은 에피데믹으로 비교적 넓은 지역, 국가라든지 이렇게 하나에 한정되어 있는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병하는 질병을 유행성 있다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고, 이게 나라에서 나라로 퍼지게 되면 범유행성 팬데믹이 되실 수 있겠어요. 52번 문제는 면역에 관한 문제가 되시겠어요. 면역은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으로 나눠지실 수 있죠. 선천면역은 숙주가 선천적으로 갖는 저항력, 종종, 인종 이런 걸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유전적으로 갖게 되는 면역이 선천면역이 되실 수가 있죠. 두 번째로 후천면역이 있는데, 후천은 능동으로 얻느냐 수동으로 얻느냐 차이 있을 수가 있죠. 능동면역의 대표적인 게 이제 질병이 걸린 후에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형성면역이 자연 능동면역이 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인위적으로 항원을 주사했다 하면은 인공 능동면역, 대표적인 게 예방접종이 되실 수가 있죠. 수동면역인 경우에는 이제 자연적으로 수동으로 면역이 되는 경우는 태아가 태반을 통해서 모체로부터 받는 경우라든지 수유를 통해서 항체를 이렇게 전달받는 형태가 자연 수동면역이 되실 수가 있죠. 인공 수동면역은 인위적으로 항체를 주사를 맞아서 얻는 면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광견병 걸린 개에 물렸을 때 항체 주사를 맞는다든지 면역 글로불린을 맞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공 수동면역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죠. 그래서 52번 문제에 태아가 모체의 태반을 통해서 항체를 받아서 획득하는 면역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연적으로 수동으로 받게 되는 면역, 자연 수동면역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53번 문제는 감염병에 대해서 문제인데요. 문제 자체에서 식품을 매개해서 생기는 감염병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게만 보셔도 5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을 바로 골라보실 수 있겠어요. 1번의 수두라든지 선홍열, 디프테리아는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감염병이 되시겠고, 4번의 지카 바이러스는 모기를 통해서, 절지동물을 통해서 감염되는 감염병이 되실 수가 있죠. 보기도 보시면 오염된 쇠고기를 덜 익혀서 소화들이 많이 걸리고 주증상이 설사, 복통, 발열이며 합병증이 용혈성 요동증후군이 생긴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햄버거병이라고 알고 있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되실 수가 있죠. 하나하나 다시 보시면 수두 같은 경우는 2급 감염병이고 전신의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게 특징적이죠. 이번에 선홍열 같은 경우도 2급 감염병이고 딸기여가 특징적이고 검사로는 딕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죠. 3번의 디프테리아는 1급 감염병이죠. 여러분들 DTP 예방접종, 디프테리아 배기의 파상풍 알고 계실 거예요. 검사로는 시크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4번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이집트 모기로 인해서 감염이 되실 수가 있고, 임산부가 감염이 되게 된다면 태아에게 소두증이 발생하실 수 있죠. 5번의 장출혈성 대장균은 2급 감염병으로 소화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감염증이 되시겠어요. 54번은 바이러스성 성매개 감염병에 관한 문제죠. 1번 매독, 2번 임질, 3번 연성화감, 4번 클라미디아 감염증 다 세균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는 성매개 감염병이 되실 수가 있고, 5번에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같은 경우에 바이러스에 의해서 매개되는 감염병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 매독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태반을 통해서 4개월 이후에 수직 감염이 되죠. 진단은 혈액을 통해서 VDRL이나 TPH로 검사하실 수가 있죠. 임질 같은 경우는 산모 감염 시에 신생아 결막염이 유발될 수가 있고, 치료하지 않을 때는 불임이 유발될 수가 있죠. 연성 하감은 성병의 일종으로서 외음부에 홍색 구진이 생기는 게 특징적이죠. 클라미디아 트리코모너스는 이제
여성의 질이라든지 남성의 방광, 요도에 기생하는 성교에 의해서 감염되는 감염병이 되시겠어요. 에이즈 같은 경우는 혈액이나 정액, 질 분비물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진단 검사로는 엘리사라든지 웨스턴 블랙 검사를 시행하실 수 있겠죠. 55번 문제 살펴보시면 감염된 털 진드기 유충에 물려서 감염이 된다. 초기에는 발열, 오한, 두통이 나타났다가 구토, 근육 등이 동반되고 발진이나 가피가 생긴다. 이 감염병이 무엇인가 물어보는 거죠. 절지동물에 의해서 감염되는 쯔쯔가무시 되시겠어요. 들쥐나 진드기로 인해서 감염이 되실 수가 있죠. 1번 같이 장티푸스 살펴보시면 소화기를 통해서 감염된 물이라든지 음식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죠. 장티푸스의 특징적인 증상은 발열이라든지 오한, 장미진이 나타나실 수가 있고 검사로는 위달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죠. 이번에 렙토스피라증은 인수 공통 감염병이죠. 3급 감염병이고 들쥐 배설물이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그거에 이제 접촉한 사람들이 황달이라든지 폐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렙토스피라증 되시겠어요. 3번의 파라디푸스는 소화기를 통해서 급성 감염되는 전염병이 되실 수가 있죠. 살모넬라에 감염돼서 이제 나타나실 수 있는 2급 감염병이 되시겠어요. 5번의 출혈열 신증후군은 한탄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거죠. 얘도 쥐 진드기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농촌 지역에 나타나실 수가 있고 전형적인 증상이 출혈이라든지 혈뇨, 단백뇨 등이 나타나는 게 특이 증상이 이제 쯔쯔가무시랑 조금 다르게 나타나실 수 있겠어요. 56번 문제 보시면 14세 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를 나타나는 지표는 3번 노령화 지수가 되시겠어요. 우리 인구를 살펴봤을 때 65세 이상의 인구들을 노령 인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노년 인구, 0세에서 14세를 유소년, 유년 인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15세에서 64세 인구를 생산 인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양비를 구하실 때는 항상 분모가 생산 인구가 되실 수가 있죠. 그래서 15세에서 64세이고 1번과 같이 총 부양비인 경우에는 유소년과 노년 인구를 모두 포함한 값을 나누시면 되겠어요. 그 유년 부양비다 하면 생산 인구분의 0세에서 14세가 유년 부양비가 되는 거죠. 3번의 노령화 지수 같은 경우는 이 유소년 0세에서 14세 분의 65세 이상 인구수예요. 그러니까 유소년 분의 노년 인구를 구하는 값이기 때문에 노령화 지수가 상승된다는 거는 출생률이 낮고 노년 인구가 높다는, 노인의 부양비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노령화 지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죠. 4번의 총 재생산률은 한 여자가 임신 가능 나이까지 생존할 경우에 낳을 수 있는 평균 여자 아이의 수를 비율로 표현했을 때 총 재생산률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알파 인덱스는 어떤 연도의 신생아 수 분의 그 연도의 영아 사망수예요.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보건 수준이 높은 걸로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57번에는 모성 사망률 지표로 삼는 분모에 해당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4번 당해 연도에 15에서 49세 가임기 여성수를 이제 분모로 삼으시고 분자로는 당해의 연도 모성 사망수를 표현하실 때 모성 사망률이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또 용어 기억하셔야 되는데 모성이라 하면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모두 포함하실 수가 있고 임산부라 하면 임신 중인 사람과 분만 후에 6개월까지를 임산부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죠.
가임기 여성이라고 하면 또 15세에서 49세까지를 가임기 여성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영유아는 출생 6년 미만임, 그러니까 만 나이가 6세까지를 영유아라고 보실 수가 있고, 신생아는 출생한 후에 28일 이내인 영유아를 이제 신생아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모성 사망률은 그 15세에서 49세 가임기 여성분의 당해 연도의 모성 사망자 수를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 얘는 이제 모성 사망비와 다르게 이제 출생과 출산 상관없이 가임기 모든 여성의 모성 사망률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삼으실 수 있겠어요. 58번 문제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적정 시기가 되시겠어요. 얘는 생후 48시간 후에 7일 이내에 이제 검사를 시행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죠. 선천성 대사 질환을 조기에 진단해서 이제 선별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료로 하는 게 국가에서 검사비를 지원하는 거지 치료를 지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검사 방법은 정상화인 경우는 생후 2일에서 7일까지 체열을 시행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수유를 하시고 수유 후에 24시간이 지났을 때 시행을 하실 수가 있죠. 미숙아인 경우는 1개월 이내에 이제 1개월 이상 입원한 중환자인 경우는 생후 7일에서 검사를 하시고 약 1개월 경까지 재검사를 다시 시행하실 수 있겠어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하게 되는 질병 6가지는 페닐케톤 요증과 단풍 당뇨증, 호모시스틴 요증, 갈라토스 혈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항진증이 되시겠어요. 59번 문제는 4개월 된 영아에게 예방접종 하는데 어떤 걸 맞힐 것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시겠어요. 4번에 있는 폴리오 같은 경우 소아마비 2, 4, 6개월에 접종하시죠. 그래서 4개월 된 아이에게 해당되는 예방접종이고, 1번의 수도는 12에서 15개월에 접종을 하시고, 풍진,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은 MMR로 접종을 하죠. 12에서 15개월에 접종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4개월 된 아이에게 이제 접종이 끝나 있어야 되는 거는 이제 BCG 접종이라든지 비형 간염이 되실 수가 있고, 4개월에 맞춰서 접종해야 되는 게 지금 폴리오와 폐렴균, DTP가 해당이 되실 수 있죠. DTP 같은 경우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죠. 2, 4, 6개월에 접종하실 수 있겠어요. 60번 문제는 방어 기제에 관한 문제가 되시겠어요. 방어 기제도 이제 최근 들어서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죠. 보기를 먼저 보시면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격의 일부를 자아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행동하는 거죠. 바로 이제 지킬 앤 하이든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지킬 앤 하이든 같은 경우는 해리에 대한 예제로 방어 기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제 자아 정체감을 의식적으로 변형을 일으키는 거를 해리라고 하고, 해리성 기억장애, 목류병, 지킬 앤 하이든 이런 것들이 예제로 드실 수가 있겠어요. 1번의 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적으로 어떤 약점이 있는 사람이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대한 어떤 것을 과도하게 발전시킬 때 걔를 보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3번에 있는 퇴행 같은 경우는 만족이 주어졌던 발달 초기에 미성숙한 상태로 돌아가는 걸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태어났을 때 이제 대소변을 가리던 아이가 대소변을 못 가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퇴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4번에 승화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서 건전하고 건설적으로 바꾸는 방어 기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적인 욕망이 큰 사람이 예술로 승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승화의 예제가 되실 수가 있죠.
5번에 동의라는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임무를 담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자신하고 동일화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어 기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폭력적인 아버지를 동의시해서 나도 자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동의시, 동일화의 예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61번은 예방 활동에 관한 문제가 되시겠어요. 1차, 2차, 3차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1차 같은 경우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하는 예방 활동으로 대표적인 게 보건교육, 예방접종, 산정관리가 해당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2차 예방 같은 경우는 질병이 이제 발생된 후이죠. 그래서 조기에 빨리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단계가 2차 예방 활동이 되시겠어요. 3차는 질병이 발생 후에 제공되는 재활이라든지 사회복귀, 물리치료가 여기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죠. 보기를 보시면 1번에 알코올 중독자 작업치료 같은 경우는 3차 예방에 해당이 되고요. 2번에 인터넷 중독자 조기 발견과 치료는 2차 예방에 해당이 되실 수 있죠. 3번에 청소년 대상의 스트레스 예방 교육은 1차 예방에 해당이 되고 4번에 우울증 조기 선별 검사는 조기 발견은 2차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죠. 5번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직업훈련은 3차 예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시겠어요. 62번은 노인 장기 요양 급여에 관한 문제죠. 장기 요양 급여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자로 이제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등급 판정을 받으면 신청하실 수가 있는 거죠. 급여의 내용으로는 재가급여가 있고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재가급여에 해당되는 거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여기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죠. 시설급여 같은 경우는 10인 미만인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고 10인 이상인 경우에 노인 요양 시설급여로 삼으실 수가 있죠. 그 밖에 뭐 특별 현금급여로는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해당이 되실 수가 있고 이런 노인 장기 요양 급여의 재원 조달은 장기 요양 보험료를 이제 내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 그리고 본인이 일부 부담금을 내서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63번 문제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어요.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과 이제 통합해서 징수를 하고 있죠. 구분해서 고지는 하고 있지만 통합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별도로 회계관리는 하고 있지만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자와 관리 운영자가 일원화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 사회보험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있지만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재원을 조달을 해주고 있고 본인이 일부 부담금을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기 보시면 대상자 스스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강제로 가입이 되죠. 소득이 있거나 피부양자인 경우에 이제 선택할 수 없이 강제 가입되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번에 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을 부담한다. 아니죠.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본인이 일부 부담금을 부담을 하고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일부를 부담하실 수가 있는 거죠. 3번에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네, 보험자와 관리 운영자가 일원화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번에 대상자의 건강 수준에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료가 결정된다.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이제 소득별 차등부가 하지만 혜택은 균등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건강 수준에 따라서 차등으로 보험료가 결정되지는 않겠어요.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이 되겠죠. 5번에 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는 통합된 회계로 관리된다. 통합해서 징수를 하고 있지만 회계 관리는 각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구분해서 고지도 하고 있죠. 그래서 틀린 답이 되시겠어요. 답은 3번이 되실 수 있는 거죠. 64번 문제는 이제 가정방문과 건강관리실, 클리닉의 장단점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문제 자체에서는 건강관리실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시겠어요. 1번부터 보기 보시면 다양한 물품이나 기구의 활용도가 낮다. 이거는 가정방문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건강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어요. 2번에 가족 단위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기가 쉽다. 얘는 가정방문의 장점이죠. 가족 전체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간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가정방문의 장점이에요. 3번 대상자의 가정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다. 얘도 가정방문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죠. 가족의 생활 수준이라든지 경제 상태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4번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접근 기회를 높일 수 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방문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이 건강 클리닉 같은 경우는 일정 지역에 이렇게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찾아가기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5번에 동일한 문제가 있는 대상자들과 경험을 공유할 기회가 많다. 가장 큰 건강 관리실 클리닉의 장점이 될 수 있죠. 답은 5번이 되시겠어요. 가정방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포괄적인 가족 전체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못 만난다는 게 단점이 되실 수가 있죠. 건강 클리닉 같은 경우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전문적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같은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접근성이 어려운 사람들은 찾아가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겠어요. 단점이 있겠어요. 65번은 법규 문제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인부의 진찰,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인부나 인부의 가족,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알게 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32주가 넘은 1번, 임신 33주가 답이 되실 수가 있죠. 66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귀되지 않은 자,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사람과 그 배우자는 보호 의무자가 되실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3번 민법에 따른 후견인이 보호 의무자가 되실 수가 있겠어요. 67번 결핵예방법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결핵환자를 진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된 의료기관 장에게 보고를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사, 기타 의료 업무의 종사자가 결핵환자를 진단, 그 사망자의 사체를 검안했을 경우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발생 시에 결핵환자 관리의 책임자로서 신고된 결핵환자의 인적사항이나 접촉자, 집단생활 여부 등 감염원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례조사를 실시하실 수 있겠어요. 68번 구강보건사업 시에 포함해야 되는 내용들 보시면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나 연구, 교육 사업을 하실 수가 있고,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을 하실 수가 있고, 학교 구강보건 사업, 사업장 구강보건 사업,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 사업, 임산부 영유아 구강보건 사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실 수가 있죠. 문제에서는 치아 우식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수도 정수장 또는 수돗물 저장소에서 불소 화합물 첨가 시설을 이용해서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조정하는 사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답이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절 사업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답은 5번이 되시겠어요. 69번은 혈액관리법에 관한 문제가 되시겠어요. 우리 혈액관리법에서 혈액제제를 우선 알고 계셔야 되죠. 혈액제제를 하면 전혈, 농축적혈구, 신성동결혈장, 농축혈소판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에 관련 의약품을 이 혈액제제라고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체열할 때 또는 체열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은 부적격 혈액이라고 하시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 또는 혈액제제가 여기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죠. 답은 1번 부적격 혈액이 되실 수가 있고요. 여기 4번에 체열 금지 대상자가 있죠. 체열 금지 대상자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감염병 환자나 약물 복용 환자, 건강 기준이 미달한 사람들을 체열 금지 대상자라고 보실 수가 있죠. 5번에 특정 수혈 부작용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특정 수혈 부작용이라 하면 의료기관에서 수혈받은 수혈자가 B형이나 C형 간염, HIV 감염 등이 일어났을 때 특정 수혈 부작용이라고 하실 수가 있고, 신고를 하셔야 되죠.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 수혈 부작용 발생 시 사실을 확인할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거를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시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수혈 부작용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게 특정 수혈 부작용 신고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혈액 관리 업무라 하면 수혈 또는 혈액 제제에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체열하고 검사하고 제조하고 보존, 공급 또는 품질의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혈액 관리 업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70번 문제는 법정 감염병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문제에서 보시면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상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를 해야 되며,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나와있죠. 1급 감염병을 설명하는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기에서 2번에 패스트 같은 경우가 1급 감염병이죠. 답은 2번이 되시겠어요. 2급 감염병이라 하면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발생 유행 시에 24시간 이내 신고를 하시고 격리가 필요한 질병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1번에 있는 콜레라 같은 경우가 2급 감염병, 3번에 A형 간염도 2급 감염병이 되실 수가 있죠. 그리고 3급 감염병이라고 하면 발생을 계속 감시 필요하고 유행 시에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며 격리가 필요 없는 경우가 3급 감염병이고, 일본 내염이 여기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죠. 3급 감염병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파상풍, B형 간염이 여기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죠. 4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과 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 감시 활동을 해야 되는 감염병이 되시겠고,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하시는 거죠. 수족구병이 4급 감염병이 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